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정말 핫한 작가입니다.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알리오올리오를 먹으면서 녹화합니다. 왜 알리오올리오인지 이 소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파스타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남자들이 파스타 먹으면 이상한가요? 남자들 보통 고기 먹으러 가거나 해 먹으러 가지 파스타 먹으러 가진 않죠? 네. 이 소설은 그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성소수자들은 어떤 사랑을 하는가에 관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특유한 화법이 있고, 네, 맞아요. 울다가 또 자기 엄마네 금발 빠지고 또 까르르 웃고 좀 약간 그런 특유의 그들만의 화법이랄까 문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그 소설 내내 잘 유쾌하게 잘 살리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런 이제 여러 작품 큐어 소설 중에 진짜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정말 통통 튀는 신세대 큐어 소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박상영 작가한테 쏙 빠진 게 작가님이 중도 비만으로 항상 고민하세요. 이번엔 굶어야지라는 새로운 산문지 신간도 냈는데 제목부터 빵 터지고 꼭 어서 사서 보고 싶습니다. 그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마르고 예민하고 잠 조금 자고. 근데 그런 어떤 그 편견을 많이 깨주신 분이세요. 요즘 다들 이렇게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작가님은 살 빼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네. 그런데 작가가 이 책을 발표한 다음에 작가분 게이 아니세요? 아니면 이거 다 네 경험이니? 이러면서 질문이나 아니면 악플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작가가 정말 본인인가 자존심인가 자꾸 작가 사진하고 이 주인공하고 막 이렇게 사진 겹치면서 보긴 했어요. 소설 속 지명은 사실을 기초로 하고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인물이나 사건은 모두 허구라는 것을 이 책 뒷면에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자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녹여 쓴 거다, 이런 상상은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박완서님도 그러니까 소설을 내면 너 그때 바람 폈니? 그다음에 이은기님도 그 하늘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내고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너네 그런 가정사가 있었니?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소설가가 어차피 이거 픽션이잖아요. 네, 자기 픽션은 상상력을 픽션입니다. 동원해서 쓴 건데 그거를 개인의 경험이다 이렇게 자꾸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창작하시는 분이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소설은 제희입니다. 여자 이름 제희인데요. 주인공과 제희는 20살 대학 시절에 만나요. 둘이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또 학과의 아웃사이더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친해지고 룸메이트가 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상, 사사로운 일상과 서로 비밀 이런 거 공유하면서 공유하고 서로에게 스토커같이 막 들러보는 남자를 떼어내주는 구실을 해줄 수 있고 막 이렇게 지내죠. 한 번은 이제 제이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돈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럴 때 애매한 시기에 주인공이 같이 가줍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주인공이 헤어진 남자친구, 여기서는 K라고 하는데요. K3라고 하는데 K3 차 몰고 다녀서 K3라고. 밤늦게 이제 네가 게이라는 거를 폭로하겠다고 이러면서 밤늦게 찾아오는 자기 다시 안 만나주면 너희 집 가서 폭로하겠다고. 전남친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이가 다 해결해 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좋았던 제이도 때가 되니까 어학연수 갔다 와서 취업하고 또 취업해서 또 멀쩡한 대기업 남자 사귀고 그래요. 근데 그 남친이 이제 제이에게 룸메이트가 있는 걸 아니까 그 만나게 해달라, 밥 사겠다는데 자꾸 안 만나니까 누구냐고 집요하게 의심하죠. 그때 제이가 이 주인공에 대해서 밝히면서 남자지만 자매와 다름없는 관계다 이렇게 하죠. 이때 심하게 주인공은 배신감을 느껴요. 화를 냅니다. 자기의 존재를 밝혔다는 이유로. 네, 그죠. 그래서 그때 주인공은 제이와 그냥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게이 친구 있잖아요. 편한 게이 친구보다 어떤 전적으로 둘만을 원했다는 어떤 관계를 원했다는 걸 알게 되죠. 네, 대충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네. 보통 미드에 보면 여자들이 게이 친구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홍선철 씨가. 웬만한 여자보다 그 메이크업, 뷰티, 음식, 쇼핑 이런 것들이
게이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고. 네, 존경할 정도로 자기 관리 막 네, 필라테스 열심히 하시고 자기 그러시잖아요.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 다 읽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슬픔도 잘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막 순수해. 순수한 면도 좀. 네, 그건 드라마 속 이미지고 이 소설의 둘의 관계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제이니까 이런 주인공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왜? 누구하고도 제이는 벽을 만들지 않고 또 금방 잘 사귀어요. 아까 그 중절 수술하러 병원 갔는데 의사가 뭐 순결 의식 막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근데 열받아갖고 그 산부인과 의사 앞에 자궁 모형 갖고 막 도망 와버려요. 그때 그거를 모형을 찾으러 오는 게 간호사가 있어요. 이렇게 와갖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제이가 그리고 이 병원 말고 저기 딴 데 중저소설하는데 막 소개해주고 간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 술 한잔 먹자고 막 이러고 또 주인공한테 매일 찾아오는 아까 그 K3 공대생 있잖아요. 걔하고도 이렇게 토닥거려서 또 달래서 보내고 참 성격도 좋고 자유롭고 쿨한데 이랬던 제이도 때가 되니 주인공을 남겨두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 얘기인데. 많이들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저랑 네, 얘기하시죠. 저요. 저 결혼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대 때 저랑 술 먹었던 멤버들은 쟤는 결혼 안 하고 저렇게 망대로 살겠다 싶은데, 저를 망나니로 본 거죠. 근데 이렇게 다들 결혼하고 이렇게 돼서 저보고 재미없다. 뭘 바른 거지, 저한테. 제이 보면 저 옛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편에서 제이와 나의 관계를 그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 이제 둘이 동거를 시작했을 때 제이는 이 주인공이 그 냉동 블루베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냉장고에 벌크로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가 남자친구 만나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그럴 때 이 주인공은 그 냉동 블루베리를 밥공기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손가락에 그 색깔이 배잖아요. 그거를, 그게 웃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좀, 사실은 그게 표면적으로는 웃기지만 나는 제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약간 마음을 블루색으로 연결을 시킨 게 아닌가 싶네요. 결정적으로 제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서 혼자 남았죠. 그래서, 시원하게 블루베리나 먹자 하고서 봉지를 열었는데, 블루베리 한 알만 밥그릇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남겨짐이라는 게 뭔가 너무 잘 느껴지고 마치 제가 남겨진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 장면 막 동영상 제공되고 막 왜 내가 언제 내가 읽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막 정말 잘 공감이 잘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은 좀 드세요.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입니다. 전 이 4편 단편 중에 가장 좋았는데요. 특히 엔딩 장면이 너무 좋았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다 재밌었고 가장 좋아했던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암 치료 중인 어머니의 간병을 하면서 인문학 강좌 수업을 들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 병원에 가신다는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죠. 9학번 띠동갑 전 운동권 학생회장인데요. 둘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둘이 처음으로 횟집에서 이거 읽어야 돼. 강어, 우럭 중짜를 시켜 먹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둘이 이제 처음 만나서 커피만 마시다가 처음 이제 횟집을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 중짜를 시켰습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 9학번 그 전 운동권 회장 주인공. 광어죠. 아니 우럭인가? 제가 사실 생선을 잘 구별 못해요. 그냥 비싼 건 다 맛있더라고요. 맞고 틀려요. 당신이 맛보고 있는 건 우럭. 그러나 그것은 비단 우럭 맛이 아닙니다. 혀끝에 감도는 건 우주의 맛이기도 해요. 네? 그게 무슨 개떡같은 말씀이신지. 우리가 먹는 우럭도 우리 자신도 모두 우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의 맛을 보는 가정인 거죠. 그러고 보니 남자의 눈빛이 약간 맛이 간 것 같기도 했다. 정체불명의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인가? 언젠가 사설단체의 수업이나 아카데미에는 온갖 어중이떠중이 쓰레기들이 다 흘러든다는 말을 들었던 게 떠올랐다.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가방끈을 꽉 잡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상한 곳에 끌고 갈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잠깐 중략하고요. 더 투명한 쪽이 강어입니다. 네? 둘 중에 살점이 더 투명한 쪽이 강어다 생각하면 구별하기 쉬울 거예요. 더 쫄깃한 쪽이 우럭. 그럼 오늘부터 저를 우럭이라고 부르세요. 쫄깃하게.
술 취한 나는 인간도 아니다. 방금 무슨 말을 내뱉은 거 정말 돌았군 하는 생각을 한 와중에 남자가 또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강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속이 다 보이거든요. 이거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읽으니까 좀 못 살린 것 같다. 네. 주인공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그 어머니는 특유의 어척스러움을 지닌 중도 무속 기독교인이고요. 그런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남학생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네. 근데 병원의 진단 결과는 이 주인공이 아니고 어머니가 치료 대상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내린 결론은 이 주인공이 전쟁 피해자와 같은 강도의 트라우마를 엄마한테 받고 있다. 받은 거? 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엄마 인생의 대리물로서 나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억압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치료가 시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몇 번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그 상담을 2번 정도 받고 나서는 본인은 이미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 혼자 네. 정리하고 아들의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아들을 학업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참 특이하고 막 되게 씩씩하고 재밌는 캐릭터긴 한데 주인공한테는 상처만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형도 만만치 않아요. 이분도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자세가 애매해요. 마지막 운동권 세대인데 막 자기가 아직도 CIA 바로 안 되네. 근데 자기를 감시한다는 막 약간 망상에 젖어요. 그리고 또 하자의 옷이나 이불에 그려져 있는 그 성족이 보면은 뭐 미제라고 불편해하고 또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둘이 산책하는데 이 형의 선배 부부를 만나거든요. 그러는데 막 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의 관계가 들킬까봐 엄청 불안해해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이 게이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인이 써내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게이인데 나이도 여기서 주인공보다 12살이나 많아요. 그러면 40대잖아요. 그런데 쓴 글에는 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들이 활보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이래서 글이라는 게 사실 제일 개인적이고 가장 내밀한 자기의 거짓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그게 이제 글인데 거기다가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애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는 거를 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재수 재수도 좀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거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네요. 주인공한테 일단 상처를 줬으니까 미워하고 근데 하여튼간 주인공은 그가 부르면 강아지처럼 달려가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해다가 엄마한테 소개까지 하려는 시점에 그 형은 갑자기 연락을 끊어요. 밖에서 파스타 먹기에 이 형이 꺼려고 해나 먹으러 맨날 다니자고 그러니까 뒤에서 파스타 좀 불렀는데 그냥 또 해나 먹자고 그래서 아까 뭐지? 우리 관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맞아. 영씨 우리 관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데 주인공은 그 고통에 자살 시도까지 해요. 그리고 5년 만에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줄 게 있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주인공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설에서 고민합니다. 마루님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정답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만 마음은 나가고 싶다. 맞아요. 네, 또 되게 마음 복잡할 거예요. 그쵸? 결론은 맞아요. 그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때 잠수 탈 때 그때 사과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사랑했으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이런 복잡함의 마음이 있는데 만났다가는 마음 따로 나갔다가는 이제 상처만 받고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말 걸 그랬어. 원래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돌아올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기서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또 애매한 사랑을 하는 사랑받고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 둘에게서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사랑과 증오가 많은데 그분 속에 종교적 이유로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 엄마가 이제 복부에 피주머니 차고 간 꽂고 병실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필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필사합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생각합니다. 네. 예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렬히 삶에 투신하는 자신에 대한 열망, 어쩌면 한때 내가 그를 향해 가졌던 마음, 그 사로잡음,
그 사로잡힘,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던 건 그 에너지도 종교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수십 년간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형태의 삶인가?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가요? 먹음사기 모았지만 간만에 사랑 얘기 해가고 재밌긴 한데 어떤 걸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결국 나눌 게 없는 게 또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네. 다음은 세 번째,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인공의 진정한 사랑, 아니면 주인공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규호라는 인물이 나와요. 정말 좋은 애인. 네, 이태원 클럽에서 칵테일 많은 애죠. 근데 주인공인데 사고가 났을 때 좀 돌봐주고, 나중에 그날 놓고 간 폰케이스를 갖다 준다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규호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고요. 육지에 오고 싶어가지고 인천에서 그 의대생 형과 살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주말은 클럽에서 칵테일을 말아요. 이런 청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성실하고 네, 이제 이런 규호가 주인공한테 사귀자고 합니다. 거기 어디죠? 낙산공원. 고백하기 좋은 문단길에서. 낙산공원에서. 네. 그때 근데 주인공은 모두에게 비밀이었던 카일리라는 자기 병을 처음으로 알려요. 근데 규호는 멋있게 그러거나 말거나 너니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완벽한 커플, 그 완벽한 행복일 수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둘의 관계는 아름답게 그려지지 못해요. 그냥 대신에 온전히 서로를 정말 온전히 받아들인 성숙한 사랑으로 그려지는 관계입니다. 네, 둘이 중국 상해로 해외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을 시험도 패스하고 그러나 혈액 검사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둘만의 유토피아를 꿈꾸고요. 이태원 소방소, 이화 사거리, 해화동, 또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이란 도시에서 또 아니면 홍콩, 스콜로 발목이 차오르는 방콕에서도 둘만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듭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소설. 늦은 우기의 바캉스인데요. 이거는 규호를 추억하는 내용이에요. 그와 같이 다녔던 여행지를 어떤 아시아계 외국인가 홍콩으로 가면서 말레이시아계. 그래서 홍콩으로 가면서 그 같이 규호랑 다녔던 여행을 이렇게 회상하는 소설인데요. 이 규호는 이 주인공이 자취방에 커튼을 달아주겠다고 인천에서 대학로까지 오고 또 같이 동거 시작할 때 아침 챙겨주죠. 또 뭐 보조 배터리 그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챙겨주죠. 입 조금만 건드면 바로 이렇게 립밤 꺼내주죠. 정말 좋은 애인입니다. 부러워라. 이런 애인 한 번도 없었는데 남자들은 안 챙겨주죠. 근데 규호가 완벽한 애인일수록 설정이 더 슬퍼져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들이 더 20대 때 또 한참 술 마시고 다녔을 때 그 배경이라 그 낙산공원, 이하사거리, 이태원 소방서 뒷골목 클럽들 이런데 정말 남얘기지 않고 언제 저 커플과 술 한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그 디테일한 그런 설정들이 너무 좋았던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자아도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항상 자신은 중도 비만의 귀여운 구석도 하나 없는, 누구도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귀여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나마 귀여운 거라고 했는지.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현실감 있어요. 너무 부자거나 너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강남 송파 지역에서 중산층의 제일 위에 아니면 중산층의 제일 언저리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로 설정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인공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드디어 할렐루야 하면서 암 진단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듣보자 캐릭터인데 주변 인물들 같아서 너무 정말 생생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참 경쾌하게 끝내요. 누추함, 망가짐, 병든 이런 찌질한 것들을 구질구질하게 애도하지 않고 그냥 경쾌하게 그려내요. 맞아요. 네. 홍상수 감독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지리멸렬, 알지만 되게 마음 표현하기도 무겁잖아요. 어렵고 막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들이 여기 이 소설에서는 경쾌한 문체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힘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막상 들어보면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막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려서
힘들어도 기댈 곳 없는 친구가 정말 성숙하게 잘 크면 이런 성격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런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고, 참 좋아요. 뭔가 깊은 우물 같은 느낌? 네. 저는 이번 소설을 통해서 퀴어나 사랑이라는 코드보다는 이제 가장 어떠한 감정도 영원할 수 없다는 그런 슬픔이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네. 정말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도 있었고 애인도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감정은 희미해지고 끝이 오잖아요. 그 덧없음에 그 슬픔에 눈물이 나는 소설이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